페르미 역설은 물리학자 엔리코 페르미가 제기한 외계인에 관한 역설입니다. 이는 한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전체 양상을 추론하는 페르미 추정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페르미 역설은 접촉의 형태에 따라 직접적 접촉과 간접적 접촉로 나누기도 하는데, 직접적 접촉은 외계인이 있고 그들이 성간 여행이나 외계 항성계를 정복을 할 능력이 있다면 왜 지구나 태양계에는 아직 직접 방문하거나 아직 정복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고, 간접적 접촉은 외계인이 있고 그들도 전파 문명이나 거대 구조를 건설할 능력이 있다면 왜 지구에서는 그런 외계 전파 신호나 외계 문명 활동의 증거를 관측할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두 구분에 따라 이런 역설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다릅니다. 천문 관측의 기술이 발전된 현대에서는 주로 후자의 외계 문명활동 관측의 부재를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1950년 당시의 천문 관측 능력이나 외계인이나 UFO 붐 등 시대적 분위기로 보아 페르미의 의도는 전자의 직접적 외계인 방문 접촉 부재가 더 가깝습니다. 또 역설이라고 부르는 게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역설은 명백한 전제에서 출발해 논리적 추론의 결론이 모순되는 것인데, 페르미 역설은 외계인이 존재하고 또 지구 문명의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고도의 기술 문명의 존재를 가정해야 하는 등 여러 불확실한 조건들을 긍정해야 하는 조건적인 모순이라 엄밀한 의미의 논리적 모순이나 역설은 아닙니다. 1950년 여름 로스앨러모스에서 점심 식사를 하던 엔리코 페르미와 수소폭탄의 아버지로 불리는 헝가리계 미국인 과학자 에드워드 텔러와 미국의 핵물리학자 허버트 요크, 그리고 폴란드계 미국인 핵물리학자 에밀 코노핀스키 4명의 세계적인 과학자들은 우주의 크기와 나이를 고려했을 때 인류 문명과 같은 고등 외계 문명의 존재는 당연하다는 의견으로 모였습니다. 그때 페르미가 난데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나?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한 우주의 규모를 보자면 인류 문명과 같이 외계 지성체가 세운 외계 문명의 존재는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정말 외계인들이 존재한다면 그중 지구 문명보다 먼저 발생해 오랜 시간 존재해온 선구자 문명도 있을 것이고, 일부는 이미 지구에 와 있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페르미는 하지만 그 외계 문명들은 대체 모두 어디에 있는 건가라고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페르미 역설입니다. 영화 콘택트에서는 이 넓은 우주의 생명체가 우리뿐이라면 얼마나 큰 공간 낭비겠니 하는 말로 정리했습니다. 외계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자주 언급될 정도로 유명한 명대사인데, 콘택트의 원작자인 과학자 칼 세이건이 한 말이라고 와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이 역설은 외계 문명을 둘러싼 논쟁에서 항상 언급되었으며, 과학자와 SF 작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 역설을 풀기 위해 뛰어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갖가지 시나리오와 이론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수많은 의견들을 나누어 보자면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주의 방대함에 비해 아직까지 인류의 지식은 미약하다고 표현하기에도 한없이 모자랄 정도로 부족하니 모두 가설일 뿐입니다. 외계인이 이미 지구와 접촉했으나 단순히 알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주장으로 이는 외계 문명 기원설 및 초고대 문명설과 긴밀히 엮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동물원 가설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미 고도의 외계 문명이 오래전에 은하계에서 번성했고 그들이 지정한 일종의 자연보호구역 안에 지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구역 내에 어떠한 간섭도 하지 못하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서 개발되지 않은 우주를 보존하려 한다는 것인데, 인간도 그린벨트, 국립공원, 세계자연유산 등의 이와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SF 미드 스타트rek에도 등장한 경우가 유명한데, 어떠한 경우에도 워프 엔진 개발 이전의 문명에는 외계에서 간섭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해당 문명의 자유로운 발전에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지구에 지적 생명체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관찰만 하던 벌카닌들이 지구에서 워프 엔진을 개발하자마자 찾아와서 외계 지적 생명체와의 첫 접촉이 이루어집니다. 외계인의 기술력에 따라서 실제로 자신들의 존재를 완전히 숨기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외계인들이 인간처럼 자연보호구역을 설정할 것이라는 상상은 외계인을 지나치게 인간적으로 바라본 것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맨인블랙처럼 이미 외계인들이 인류와 접촉하였으며 지구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정부에선 일반인들에게는 철저히 기밀로 하고 있다는 음모론도 있지만, 이 역시 현실성이 매우 낮습니다. 수많은 음모론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문제지만, 지구상에는 서로 대립하는 수많은 국가들이 있는데 그 모든 국가들이 외계인 문제 하나에서만 일치단결해서 정보를 숨기고 있으며, 수십 년간 그 기밀과 관련되었을 수많은 사람들이 단 한 번도 기밀을 누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외계인의 존재를 굳이 비용을 들여가며 대중에게 숨겨야 할 동기도 마땅히 떠올리기 힘듭니다. 인류는 전파 통신을 개발한 이래 모든 방향으로 인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파에 담아 광고하고 있으며, 세트 프로그램을 통해 외계인에게서 기원한 전파를 찾고 있으나 아직 어떤 성과도 없습니다. 이는 실제로 외계인이 존재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지만, 광속의 물리학적인 한계 때문에 실제로 외계인이 존재하더라도 알아채기 어려워서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태양계 밖 어딘가에 외계인이 있기는 하나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연락할 수단이 없다는 가설이 나왔습니다. 광속은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아득하게 빠른 속도이며 실제로도 물리학적으로 가능한 가장 빠른 속도이지만, 우주적인 관점에서는 끔찍하게 느려 터진 속도입니다.
지구에서 태양까지 가는데 8분 20초, 일광년을 가는데 1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쏘아보낸 전파에 담긴 메시지가 우주를 나아가는 빠르기입니다. 한 유튜버가 유니버스 샌드박스를 활용해 시각적으로 광속을 구현했는데 태양에서 뿜어져 나온 빛 입자가 지구는 둘째치고 수성에 도달하는 것조차 시청자들의 인내심을 상당히 시험하는 정도이며 명왕성까지 도달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시뮬레이터를 1000배만큼 가속해야 했습니다. 인류는 지난 세기부터 약 100여 년간 전파 통신을 통해 우리의 존재를 우주 모든 방향으로 알렸지만 이 정보는 겨우 지구에서 백광년 떨어진 거리밖에 가지 못했다는 말이 됩니다. 반지름 백광년의 구형 공간 바깥에 우리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외계인이 있더라도 그들은 우리의 존재를 절대로 눈치챌 수 없습니다. 백광년이라는 거리가 엄청나게 커 보이지만 그 범위 내의 항성계는 약 75개 정도이며 우리 은하의 지름이 약 10만 광년이고 항성의 숫자가 약 5천억에서 6천억 개인 것을 고려하면 이 정도 거리는 우주적 규모에서는 바로 옆집이나 다름없습니다. 반대로 1만 광년 떨어진 곳에서 외계인이 열심히 전파를 쏘아보내고 있더라도 우리는 1만 년이 지날 때까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파의 세기는 거리를 갈 때마다 그 제곱만큼 세기가 감소하고 수많은 천체와 상호작용하며 왜곡됩니다. 약 4광년 떨어진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 프록시마에서는 지구의 전파를 수신하고 충분히 해석하여 답신을 보내며 통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0광년 떨어진 곳에서는 프록시마에서 받아볼 수 있는 신호 강도의 625분의 1배의 신호를 받게 되며 이 정도면 사실상 잡음이 너무 심해 유의미한 정보를 얻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전파 자체는 사라지지 않고 우주를 영원히 맴돌 것이지만 1만 년이 지나 1만 광년 떨어진 곳에 외계인이 지구의 전파를 받는다 해도 잡아내지 못하고 스쳐 지나갈 만한 수준의 미약한 전파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겨우 태양계를 막 벗어난 보이저 탐사선이 쏘아보내는 전파를 지구에서 심우주 통신망을 통해 겨우겨우 수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이저 탐사선의 신호가 지구에 수신될 때의 세기는 10에서 21kW인데 이건 디지털 손목시계의 출력의 200억 분의 1 정도입니다. 같은 은하 내에서도 옆집이나 다름없이 가까운 별들조차 이 정도인데 다른 은하에는 외계 문명들이 득실대며 스타워즈를 찍고 있더라도 우리와 통신할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외계 문명의 존재 가능성을 논의할 때 대부분 외부 은하에 대한 논의는 배제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작 아시모프는 우주는 우리 문명만 존재하기에는 너무 넓다. 그리고 문명이 서로 만나기에도 너무 넓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즉 어딘가에서 지적 문명이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그런 지적 문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별은 극히 적기 때문에 두 문명이 접촉하기엔 너무 많은 난제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평양의 양끝에 존재하는 작은 섬을 떠올리면 되는데 자급자족은 가능하지만 서로를 만나러 갈 만큼 큰 배를 만들 자원과 기술이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요소들을 종합해서 생각하면 우리는 왜 외계인이 보이지 않느냐라는 페르미 역설을 제기하기에는 우주를 너무 조금밖에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이미 외계인들이 고도로 발달해서 인류가 지금 쓰고 있는 전파통신과 같은 미개한 방식은 쓰지 않는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파통신을 쓰는 요즘 사람들은 더 이상 전서구를 사용하지 않으며 누군가가 그들과 통신하기 위해 전서구를 날린다 하더라도 비둘기가 날아다닌다는 것에 관심도 없을 것입니다. 외계인들이 어떤 쪽으로 고도로 발달했다고 해서 꼭 전파통신 기술을 발명했으리라는 법도 없습니다. 잉카 제국은 정교한 태양력 달력은 만들었지만 문자를 사용하지 않았고 아즈텍 제국은 바퀴를 만들었지만 수레는 만들지 않았던 것처럼 역사적으로도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전파통신을 미개한 것으로 치부할 만한 초기술을 지닌 우주인이라 할지라도 그 초기술이 무제한의 속도일 가능성은 한없이 낮습니다. 가령 광속의 수백, 수천 배에 해당하는 속도로 정보 전달이 가능한 매체가 있다고 가정할지라도 그 매체조차도 지구에 전혀 닿지 않을 거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러한 전파가 아닌 매체의 경우엔 설사 우리에게 닿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석 못한 나머지 그냥 흘려보냈을 가능성 역시 있습니다. 어찌어찌 지적 생명체까지 도달한 외계인이 있다 하더라도 역으로 과학, 기술은 구석기 수준이지만 프로이트 철학을 하며 초현실주의 미술을 하는 종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지성체가 균형 잡힌 기술 문명을 만들리라는 것 또한 지나친 비약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설 가지 않은 길에서는 화승총으로 무장한 외계인이 성간 여행이 가능한 우주선을 타고 침략해오는데 작중 인류는 우주선도 못 만들면서 전쟁 기술만 비정상적으로 발달한 종족으로 그려집니다. 아니면 그들이 우리 존재를 감지해냈지만 다른 종족과의 소통에 아무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행성급으로 집을 짓고 외계 성계를 개척하는 기술력은 있지만 지성이나 자아는 전혀 없는 우주개미를 상상해볼 수도 있습니다. 매체의 영향으로 우리는 너무 인간적인 외계인만을 상상하는 경향이 있으나 외계의 생명체와 기술 문명이 존재하더라도 그들이 인격 비슷한 것을 가졌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외계인이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너무나도 다른 생명체라면 그들도 자신들 외의 생명체의 존재에 호기심을 갖고 통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전 우주를 통틀어 고등 문명을 이룬 지적 생명체는 지구 위에서 살고 있는 우리 인류뿐이라는 가설입니다.
블랙홀, 초신성 폭발, 중성자별 등과 같은 우주 환경의 극단성과 가혹성, 그리고 지구와 태양계의 특별함 등이 논거로 주장됩니다.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우리가 아는 형태의 고등 생명체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은하계의 적절한 위치에서 적절한 크기와 종류의 항성 주위를 적절한 거리로 돌고 있는 행성이어야 하며 그 행성 자체의 크기도 적절하여야 하고 그 외에도 항성계를 구성하는 다른 행성도 적절해야 하고 궤도도 적절하게 안정적이어야 하며 그 외에 자기장의 유무와 크기, 행성의 위성의 종류 등 수많은 희박한 조건들이 적절하게 부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주적인 규모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적 생명체가 탄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수많은 적절한 조건을 모두 갖춘 행성 혹은 위성은 지구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 태양계만 보더라도 지구와 똑같이 골디락스 존에 완벽하게 걸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생명체도 찾아볼 수 없는 천체로 달이 있습니다. 우주의 규모를 생각하면 별의 수가 무한대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데 결국 그 안에 저 어려운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 별이 어떻게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 저 조건들을 만족할 확률 자체 역시 0에 수렴할 정도로 작아질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천체물리학자 하워드 스미스 교수는 지금까지 발견된 행성들의 환경이 극단적임을 예로 들며 우주에서 지구와 같은 행성이 유일할지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극한 조건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행성들이 사실상 우주 표준이며 지구상의 생명체는 분명히 독특한 것이라고 추측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의 과학적 가설로 정립한 것이 바로 희귀한 지구 가설입니다. 외계 생명체는 존재할 가능성이 높지만 외계인, 즉 지적 생명체까지는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무생물, 단세포 생물, 다세포 생물, 지적 생명체의 과정에는 아주 넘기 힘든 3개의 고비가 있는데 이 중 한두 개는 어찌어찌 가능하더라도 3개의 고비를 모두 넘은 종은 인류가 유일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구가 탄생한 후 첫 단세포 생물의 등장까지는 약 7억 년이 걸렸다고 추정됩니다. 이 단세포 생물에서 최초의 다세포 생물이 탄생하기까지는 무려 28억 년이 걸렸습니다. 다세포 생물이 등장한 이후 지적 생명체의 탄생까지는 약 10억 년이 걸렸습니다. 감마선 폭발 등의 외부적인 재앙을 고려하지 않는다 해도 약 10억 년 후에는 태양의 온도가 상승하여 바닷물을 모두 기화시킬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발달된 기술 문명이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지구의 생명체는 모두 멸종합니다. 지구의 생명체들은 탄생한 시점부터 지구에서 허락된 시간의 절반 이상을 단세포 생물로 보냈고 다세포 생물이 된 후에도 허락된 시간의 반 가까이를 지적 생명체 없이 보냈습니다. 항성의 수명 외에 외부적 위협까지 고려하면 지구만큼이나 완벽한 조건을 가졌던 수많은 행성들은 단세포 생물 단계에서 끝을 맺었거나 간신히 다세포 생물이 생겨난 상태에서 끝을 맺었을지도 모릅니다. 2018년 6월 옥스포드대 앤더스 샌드버그 박사의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인 페르미 역설용해에서는 오직 인류만이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 유일하게 진보된 문명일지도 모른다는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오메가 포인트 이론의 창안자이기도 한 물리학자 프랭크 티플러는 외계 문명이 짧은 시간 내에 은하계 전역을 탐사하기 위해 자가 증식하는 탐사선을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탐사선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외계 지적 생명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외계인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미국 나사가 2015년 10월 20일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구형 행성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46억 년 전에 태양계가 형성됐을 때 우주에 태어날 수 있는 모든 거주 가능 행성들 중 단 8%만이 존재했었다고 하며 나머지 92%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 결론은 나사의 허블 우주망원경과 외계 지구형 행성 탐사용 케플러 우주망원경으로 수집한 정보에 기반한 것으로 인류 문명은 우주의 유일한 문명은 아니더라도 우주의 초창기 문명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지구 인류가 오히려 향후 다른 행성에 먼저 방문하는 초문명이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우주의 초창기 수억 년은 아직 생명체에 필요한 무거운 원소들이 초신성 폭발을 통해 충분히 생성되지 않아 생명체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생명체에게 에너지를 제공할 만한 항성들이 존재 가능한 시기는 우주의 나이가 약 1조 년이 될 때까지입니다. 빅뱅 이후 138억 년은 긴 시간처럼 보이지만 1조 년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우주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항성의 생성으로만 보면 우주의 나이 138억 년인 현재 시점에 우주에 존재 가능한 모든 별의 95%는 이미 형성되었습니다. 즉 앞으로 남은 별의 시대 1조 년간은 항성이 생성되긴 하지만 과거의 우주에 비하면 훨씬 적은 빈도로 형성될 것이며 생명체의 입장에서 보자면 큰 항성들이 많이 생기고 그만큼 감마선 폭발 같은 재앙도 자주 생기는 초기 우주에 비해 항성이 아직 있긴 하되 느리게 형성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외계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가설과 정반대로 초창기 우주가 오히려 생명에게 유리했고 인류가 등장한 시점에서 외계인들은 이미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 끝에 대부분 멸망했을 것이라는 가설도 있습니다. 지금은 우주 배경 복사가 약 2.7K로 차갑게 식어버려서 항성 가까이에서 충분히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없는 행성에는 생명의 탄생에 매우 중요할 것으로 추정되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가 생명체가 살기에 쾌적한 섭씨 20도 정도의 온도였던 시절에는 모항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빛을 거의 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모항성이 없는 떠돌이 행성에서조차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 행성의 수와 초신성 폭발을 통해 만들어진 무거운 원소의 양이 많지 않긴 하지만 우주 전역이 골디락스 존이라는 것은 매우 큰 이점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생명체들로 북적이던 우주 문명들의 전성기는 이미 한참 전에 지난 것이며 인류는 대부분의 문명이 사라진 후 한참이 지나 태어났기에 그들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2019년 8월 미국 천문학회 천문학저널에 현재로부터 약 1천만 년보다 이전 시기에 외계인이 지구를 방문했다면 외계 문명의 방문 흔적을 찾을 수 없을 수 있다는 내용의 논문이 게재되었습니다. 즉 외계인들이 지구를 방문한 적이 있더라도 그것이 아주 오래 전 일이고 딱히 다시 지구를 방문할 이유가 없다고 결론 내리고 지구의 탐사를 마쳤을 경우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외계인의 방문 흔적은 사라집니다. 외계 문명의 지구 방문이 단기간 내에 여러 번의 빈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혹은 해당 문명의 지구 탐사가 단 한 번만으로 끝맺음했다면 외계 문명의 방문을 인지하고 기록할 문명이 지구에 생겨난 짧은 역사의 기간 안에 다시 외계 문명의 방문이 있지 않는 한 우리는 외계 문명의 존재를 알아챌 수 없다는 것입니다.